오늘 운동량, 충격량 채점 먼저 하면 되잖아? 그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자, 모르겠습니다. 뭐 철수 0이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철수 0이. 자, 그렇게 여러분 5, 3, 5, 4, 5, 4. 됐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7번 5, 4, 5. 10번에 2, 2. 오케이. 그 다음 12번 4, 5, 1. 15번에 3, 3. 3, 3. 다음 17번. 자, 17번에 4, 5. 19번에 3. 됐죠? 이번엔 두 번째 거 할게요, 여러분. 1번 1, 2, 3. 왜요? 왜요? 자, 4번에 3, 5. 3, 5. 지성아, 이번에 여기 시험범위 맞지? 네. 이번 시험범위 들어간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6번에 3, 5, 4. 3, 5, 4. 자, 9번에 4, 2, 2. 4, 2, 2. 12번 3, 1, 4. 다음 15번 5, 2, 5, 4. 5, 2, 5, 4. 자, 다음 19번 3, 4, 3. 22번 5, 2. 24번 5, 2. 네,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어? 사실은 우리가 숙제나 이런 거를 꼭 해와야 되는데, 그죠? 진짜로 꼭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책만 프린트만 안 가져온 게 아니라, 꼭, 진짜로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바빠. 바빠서 만약 숙제를 안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과학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올 수도 있어. 그지? 그리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그냥 후딱후딱 그냥, 그지? 그냥 대충 읽고 막 문제 풀고 이렇게 오면 실력이 별로 안 늘어, 여러분. 알겠죠? 실수도 안 줄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쌤이 주는 과제량이 한 1시간? 그지? 1시간이면 다 풀지 않을까? 40문제 정도 되니까 길어야 1시간 반. 그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네, 그 정도 투자해야지. 그죠? 투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 단위수가 몇 단위야? 네. 3단위야? 3시간? 3단위? 실험도 있지, 탐구 실험. 아, 네. 그건 항상 있는 거. 그건 1단위? 네. 그죠? 그거는 절대 깎기 의미는 없거든요. 절대니까 그럼 빼고 3단위. 3단위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3단위, 4단위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 100점을 맞아도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 1등급을 맞아도 4단위는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는 거고 3단위는 평균일 때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듣는 시간이 30시간이다. 그럼 분모가 30. 무슨 알겠지, 그치? 분모가 30.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수가 큰 거를 등급을 낮게 받으면 평균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1등급이 있고 어떤 건 한 2등급 받은 게 하나 있는데 2등급이 다행히 단위수가 1단이다. 그러면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평균 점수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5를 찍었을 때 1.0이 되는데 만약 5단위인 거를 한 4등급을 맞아버렸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치? 많이 떨어지겠죠. 평균 될 때 쓰는 거죠. 중요도가 다르지, 중요도가. 그치? 여러분들 지금 단위수 큰 게 국영수지 뭐 지금 그지? 국영수. 수학만 4단위고 나머지 다 3단이야? 그렇죠. 이제 고2 때 가면 과탐 단위수가 되게 높아져. 고2 때는 과탐이 막 3개씩 하니까 3단위만 해도 9단위가 되잖아요, 과탐이. 그지? 엄청 크죠.
영어나 수학보다 단위수가 더 커요. 근데 탐구에 투자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죠. 그치.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위수에 비례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수학은 진짜, 그냥 숫자 1부터 10까지만 떼면 수학 들어가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지? 다 수학을 못하게 해야 돼, 그냥. 대학교 찾아보니까 1학년에 146명인데 2학년이 130 몇 명이더라고요. 아, 이현이 더 적어요? 1등도 5명에 줄어들어요. 이과가? 아니요. 그럼? 이과 그 광고 나눠주면 2~3명으로 줄어들어요. 중앙고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하다, 그지? 갈수록 이렇게 중앙고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기피하지? 맨날 미달. 어. 2학년도 빠진 어.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 대성이라고 세종. 그래서 다른 데로, 그치, 다른 데로 전학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 아무거나 열자, 그냥. 지금 중앙고에 전교 1등 하는 애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 있어. 고3에, 고3에. 걔는 보니까 이번엔 중간고사도 다 일 나올 것 같은데. 걔는 그냥 아주 그냥, 걔는, 전체 상대팀. 그런 애들이 있어. 그치, 전략적으로. 걔는 왜 중앙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한 거야. 내가 원래 중학교 때 어. 중이 끝까지 세종시가 중3 때 어. 대성중으로 하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1등 원래 전교 1등 눌러버리고 엄마는 대성공을 보냈는데 걔는 중앙. 근데 그 선택이 잘 된 걸 수도 있어. 대성고는 등급을 나눠 먹는데 중앙고는 자기 혼자 독보적으로 1등할 수도 있잖아. 개경도 대성고를 다 먹었거든요. 독보적으로 1등할 수 있지. 그럼 막 대성중 가면 고3 때까지 1.0 찍으면 중앙고 나와서 이제 서울대 기대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노리는 애들도 있어. 자, 질문하셔야죠, 여러분. 자, 번을 불러주세요. 6번? 오케이. 첫 번째 거 6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가 20m/s 속도로 벽에 충돌했다. 자, 완전히 정지를 했다는 건 여러분,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가 돼준다는 겁니다. 0이 돼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1500 곱하기 얼마, 여러분? 2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 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저기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거고 저기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여러분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몇 초로 나눠져라? 0.5초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지, 그지? 저기 위에 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저기 얼마야? 3만. 그지? 3만에 2배 해야 되니까 답이 얼마? 6만. 그죠? 6만 뉴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충격이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지? 이게 죽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20m/s가 시속을 얼마인지 아시죠? 시속 몇 킬로인지 알아요? 20m/s가? 이게 72km/h예요. 이거 여러분 km/h를 m/s로 바꾸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36km/h다. 자, 얘를 m/s로 바꿔야 돼. 운동량 계산할 때는 여러분 1시간이 몇 초예요? 60초? 너무 짧아요. 3600초. 36km는 몇 미터? 얘는 36,000m. 이거 얼마 나옵니까? 그럼 얘는 이게 10m/s예요. 그지? 그러니까 20m/s가 시속은 72km. 그죠? 72km. 그러니까 이거 72km면 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얘도 좀 충격이 좀 있겠죠. 그지? 시속 1500km면 아주 무거운 꽤 무게가 좀 나가는 차지. 1500km니까. 그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7번 물어봤지? 그죠? 자, 7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는 모양과 질량이 같은 동일한 계란 A랑 B를 각각 높이
HA와 HB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을 때 A는 맨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걸, B는 방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걸 나타내 준 겁니다. 자, 문제 잘 읽어봐요, 여러분. 나의 X랑 Y는 충돌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A랑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 준 거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A는 지금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요. 자, B는 지금 낮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A가 더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물론 여러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A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이걸 표현해 준 게 아닙니다. 그지? 이거는 뭐냐면 지면에 도착을 했어. 도착한 상태에서 아예 뭐 할 때까지?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해 준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여러분. X랑 Y 중에 충격력이 지금 누가 더 큰 거예요? 충격력. 그죠? A가 더 크죠? A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X. A가 X가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이 시간 얘기를 왜 해주냐면, 쌤, 아니 왜 X보다 Y가 시간이 더 긴데? Y도 시간이 기니까 Y가 A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겠죠?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왜 Y가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냐면 B가 방석 위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해했지? 그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해. B가 A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 낮은 데서 먼저 떨어지니까. 그러겠죠, 그치? 자, 다음. 나에서 그래프의 밑넓이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에 무조건 다 뭐 한다고 써있어, 여러분? 정지한다라고 써있어, 정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생각해 줘야 돼.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누가 더 빠릅니까? A가 더 빠르죠, 여러분. A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A가 충격량이 더 커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는 더 커야 되고 그러니까 A의 밑넓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밑넓이가 넓다? 맞아요. 이 그림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 그지? 일부러 이렇게 그림과 틀리게 하려고. 자, 뒤에 갈게요, 여러분. A가 받은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B보다 크다. 맞습니다. 대체 충격력, 힘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다 맞는 거죠. 7번 같은 거는 애들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몇 번 갈까요? 10번? 오케이. 자, 10번 갑니다. 자,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일직선상에서 2m/s의 일정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1kg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가에서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을 나타내 준 거다. 여러분, 나에서 그래프의 밑넓이를 한번 구해줘 보세요. 그래프 밑넓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1.5가 나오죠. 그죠? 1.5 뉴턴 세크. 즉 충격량이 1.5 뉴턴 세크. 즉 운동량의 변화량도 1.5가 돼준다는 겁니다. 자,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얼마였잖아요, 여러분? 2, 그죠? 2kg 미터 세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 주면 되죠. 자, 볼게요, 여러분. A가 있는데, 자, 이거는 A. 자, A가 이제 멈춰 있는 B한테 와. 그죠? 자, 반응 후걸 쓰자, 그냥 여러분. 자, 반응 후걸 쓰기 이제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B는 여러분 질량이 얼마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얘는 2kg. 근데 얘가 지금 충격량을 얼마를 받았잖아요. 1.5. 그럼 얘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겠습니까?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5가 나와요? 0.75. 그러니까 얘는 0.75m/s로 앞으로 운동할 거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A는 그럼 여러분 얘는 질량 얼마짜리 A가? 1kg짜리입니다. 여러분 얘가 1kg짜리인데 얘는 그럼 얼마로 운동해야 되냐면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2. 그죠? 그럼 충돌 후에도 전체 합이 얼마나 돼야 되니까? 2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의 속도로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아까 1.5였잖아요. 2가 되려면 그렇죠? 얘는 0.5m/s 이렇게 들어가. 충돌 후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지? 운동량 보존. 자, 압니다, 여러분. 충돌 A는 정지한다? 아닙니다. 0.5m/s로 움직여야 돼요. 자, 충돌 후 B의 운동량 크기는 1.5가 되는 거 맞고요.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습니다. 그죠? A가 B에게 가해주는 충격량과 B가 A에게 가해주는 충격량의 크기가 항상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만. 됐죠? 오케이. 어디 할까요? 11번? 오케이, 11번 갑니다. 자, 같은 높이에 있던 유리컵이 각각 마룻바닥과 카펫에 떨어졌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유리컵이 받은 힘의 크기는 두 경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누가 더 많은 큰 힘을 받냐면 마룻바닥. 그죠? 마룻바닥.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두 경우가 같죠. 그죠?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자, 유리컵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그죠? 이건 I는 FT만 생각해 주면 돼.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그죠? 힘을 가진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힘은 뭐예요, 여러분? 작아져야죠. 누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충격량이 일정하니까. 됐지? 시간이 길어지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뭐 할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응?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제 또 몇 번 갈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4번. 14번. 자,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14번. 자, 다음은 승용차는 화물체의 속력과 질량을 나타내 준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에 화물체의 관성은 여러분 우리가 14번에 이 화물체의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물체의 관성은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속도랑 상관이 없어요. 속도랑 상관없습니다. 이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있다. 됐지? 자, 볼게요. 그래서 자, 화물체의 관성은 승용체의 4배가 아니라 5배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질량이 몇 배니까? 5배니까. 알겠죠? 그 다음 승용체 운동량의 크기는 5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용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곱해주면 되니까 2000 곱하기 25. 맞죠? 그지? 그 다음 같은 속력으로 달릴 때 승용체의 운동량은 화물차의 4분의 5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속력이라면 질량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운동량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승용차는 얼마분의 얼마 여러분? 4분의 5배가 아니라 5분의 1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D만 맞습니다. 15번.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36. 오케이. 여러분 15번에 자, 36km/h. 우리가 운동량의 단위가 kg/m/s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km/h니까 얘를 m/s로 바꿔야 됩니다. 10m/s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당연하죠, 그지? 충격량 이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자, 두 번째, 5초 동안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은 1만 뉴턴세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봐봐. 이게 5초 만에 정지했다는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 운동량 구해주면 돼요. 운동량 P는 MV잖아. 그죠? P는 질량값 얼마 여러분? 1000. 그죠? 1000. 속도가 얼마 여러분? 10.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1만. 알겠지? 그지? 충격량은 1만. 자, 5초 동안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작용한 평균 힘은 5000N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1만을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5초. 그죠? 1만을 5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2000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충격력은 얼마다? 2000N이다. 됐지?
18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자, 마찰이 없는 숲 표면에서 물체 A가 3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뒤 두 물체 A랑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준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번에 자, 물체 A가 있는데 A의 질량 얼마로 되어 있어, 여러분? 4kg. 그리고 원래 속력이 3m/s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충돌 전 운동량은 12. 그렇죠. 12kg m/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충돌 후에는 A가 얼마를 갖고 여러분? A가 4. 그죠? A가 4를 갖습니다. A가 4. 단위 괜히 쓰기 시작했나 봐. 자, B는 얼마를 갖죠, 여러분? B는 얘는 8. 얘는 8kg m/s를 갖습니다. 그지? 바로 충돌 후에 운동량 합도 얼마잖아요. 그대로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럼 A는 운동량 얼마가 줄었어요? 12에서 4가 됐으니까 A는 8만큼 줄었고 B는 0에서 8이 됐으니까 8만큼 늘어났죠. 그지? 운동량 A의 운동량 감소량이랑 B의 운동량의 증가는 서로 뭐하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왜 A는 운동량이 줄고 왜 B는 운동량이 늘었을까, 여러분? A랑 B가 충돌할 때, 그죠? 힘이 A가 B를 어디로 밀어줘요? 그죠?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죠, 여러분. 그죠?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줄 거고 B는 A를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그치?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물체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물체 B와 같다. 동일합니다. 그지? 작반. 자, 충돌하는 동안 물체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8 맞습니다. 알겠지? 자, 충돌하는 동안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다 맞는 거. 아이고. 충격량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충격량 크기, 운동량 변화량. A의 운동량이 원래 얼마였어요? 12. 낮은 운동량이 얼마야? 4. 차이값. 그 차이가 그게 충격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알겠죠? 응? 다음 페이지 가자고요? 19번? 자, 19번. 자, 그러니까 마찰이는 수평 점성의 정지에 있는 질량 3kg 물체의 일전이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 그렇지? 그러면 가속도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3분의 9니까 얼마나 나와요? 3 m/s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렇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힘 F는 MA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F는 MA. 자, 물체의 질량 합해서 얼마잖아요, 여러분? 둘이 4. 그러니까 4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 여러분? 3. 얘는 몇 뉴턴? 12뉴턴의 힘을 줘야 되겠다. 알겠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초 동안 A의 운동량은 증가할 거다. 증가하겠죠, 여러분. 그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3초일 때 A랑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같겠지.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라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 크기는 다르죠, 여러분. 그지? 3대 1이 될 거고요. F는 12뉴턴이야 맞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요즘 날씨가 피곤을 부르는 날씨 같아. 그지? 요즘 안 졸아, 여러분? 학교에서? 안 졸아요? 졸리지 않아? 지금 되게 졸린 계절인데, 지금이 원래? 가장 졸린 계절이 이때 아니야, 여러분? 5월 이럴 때가. 그지? 보통 가장 졸린 계절이잖아. 선생님들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5월 달에는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졸려. 주말에는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쌤이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쌤 직업에 있어서
가장 쌤이 만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어? 평일날 알람을 안 맞추고 일어난다고. 진짜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행복해. 쌤 어릴 때부터 있잖아. 그 누가 잠 깨우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진짜. 저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그냥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막 기계가 날 깨운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거지로 눈 뜨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근데 주말에는 어쩔 수 없어. 주말에는 수업을 워낙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니까 주말에는 알람이 울리는 대로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평일은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는 건 아니야. 잘 많이 자진 않아. 보통 3시쯤 자는데 3시에 자면 한 9시쯤 일어나고 4시에 자면 10시쯤 일어나고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알람을 깨우는 거 말고 쌤이 이렇게 내가 몸이 충분히 잔 거 같아 눈이 딱 떠졌을 때 되게 개운하잖아, 그지? 그 기분이 너무 좋아. 그거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얘들아. 그거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거. 뭐 학생들을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학생들한테 약간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 학생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 무슨 뭐 점쟁이나 관상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 관상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봐와서,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가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평상시 생활하는 거라든지, 뭐 질문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공부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약간, 얘는 나중에 잘 되겠다.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 얘들아. 잘 안 되겠다는 느낌이 잘 안 와, 솔직히. 왜냐면 사람은 워낙 변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얘는 나중에 대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애들은 진짜로 거의 대성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그냥 꾸준해. 그냥 진짜 꾸준한 것 같아. 가끔은 좀 미련 맞을 정도로 꾸준하다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체로 잘 돼 보면. 근데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약간 뭔가 그 꾸준한 막 이런 거보다는 뭔가 막 색다른 거, 그지? 아니면 막 뭔가 한탕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게 조금 예전보다 좀 늘어나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성공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케이스고 진짜 드문 케이스니까 그런 사람이 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 막 갑자기 막 유튜브를 했는데 막 대박 나가지고 그치? 막 돈을 엄청 번다든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드물어요. 근데 모든 일이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그지? 나중에 그 직업 같은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뭐 요즘은 옛날보다 덜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직업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이 천직이려니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죠? 그냥 10년, 20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이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어. 그게 막 6개월, 1년 막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초반에는 뭐가 더 나을지 모르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확실하게 위치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뭔가를 꾸준하게 한 사람은 어쨌든 그쪽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테고, 그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다르죠. 쌤 친구들을 봐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 친구들도 보면 계속 그냥 제가 저걸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직업을 가진 애들도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한 20년 정도 한 친구들은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진짜. 진짜 꾸준한 게 되게 그게 힘들어. 그게 되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거 되게 미련마저 보이지만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중간중간 얼마나 뭐 하기 싫은 적이 많겠어. 생각을 해봐.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지? 그 쌤은 그 운동하러 다니는데 제가 그 얘기 했나? 진짜 몸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쌤보다 나이가 몇 살 좀 어린 것 같아. 나이가 많아. 그 친구도. 나이가 많은데 한 2년 전인가 쌤 물어봤어. 몸이 너무 좋아서. 선수도 아니야.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몸이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운동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몸이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한 15년 했다고 하더라고. 15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7년 됐네. 지금도 계속 와. 요즘도 자주 봐. 운동하러 가면. 여전히 몸은 좋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저 몸이 정말 예술이야, 여러분. 어? 거의 이제 김종국 그런 느낌의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은 식단 관리도 꾸준히 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지? 몸이 진짜 예술입니다. 나는 트레이너들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 진짜 트레이너들도 그 시즌 때 시합 나고 막 그럴 때는 막 진짜 몸을 막 엄청 말리거든요. 몸을 말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멸치 말리듯이 말려 사람을. 그 체지방이 막 4%, 막 3% 이래. 그건 진짜 여러분 몸에 있는 혈관이 다 드러나요. 징그러울 정도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시합 끝나고 나면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막 10kg씩 늘어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진짜 일주일 만에 10kg가 늘어나던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쌤 그 PT 해주던 그 트레이너 쌤은 시합 나갔다 오고 나서 그 뷔페를 갔는데 뷔페에서 3번을 토하고 먹었대요. 그 배를 가득 채운 거야. 여기까지 채운 거야. 그리고 진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먹을 거 보니까 또 눈이 돌아가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걸 3번을 토하고 먹어. 진짜 사람이 식욕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억제돼 있던 식욕이 갑자기 터지는 거죠, 그지? 그 식단 관리하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 나도 포기했어. 쌤도 포기했어. 근데 나 지금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우선이죠. 그지? 근데 체지방이 낮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진짜로. 적정 체지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체지방이 한 20%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체지방이 없으면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전에 축제 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많이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많이 먹어도 돼요. 체지방 금방 늘어요. 자, 가죠. 몇 번 갈까요? 4번. 저렇게 합니다. 자, 그냥 과와 같이 커브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동지를 올려놨다. 이 문제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얘를 내가 종이를 순간적으로 탁 쳤잖아. 그러면 이 동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 문제를 내신 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면 관성인데 정지관성이냐 운동관성이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만 어떤 문제는 같은 관성이어도 정지관성이냐 운동관성이 따로 보는 문제들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알겠죠?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나올 겁니다. 자, 할게요, 여러분. 우주선이 가스를 내뿜며 위로 올라가는 작용 반작용, 작반. 멈춰서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의 몸은 뒤로 쏠린다. 그죠? 이거는 정지관성이죠. 자, 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항상성입니다. 삼투압 관련이 없고요. 이불을 막대로 치면 먼지가 떨어진다. 치기 전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지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지관성은 누구누구가 들어가죠, 여러분? 니은, 리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움직이던 범퍼카가 앞쪽 벽면에 부딪히면 운전자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관성이에요? 얘는 정지관성이 아니라 운동관성이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관성으로 보면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정지간선을 보면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확실하게 구문을 짓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때 몇 번 갈까요? 지치디드. 14번? 오케이. 24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은 같은 질량의 공을 같은 높이에서 각각 다른 지면에 떨어뜨려 봤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튕겨나고 난 후를 한번 봐줘야 돼. 튕기고 난 후에 누가 더 많이 올라갔어? 가가 더 많이 올라갔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 튕겨진 후에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그죠?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공이 하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튕겨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자 이런 경우 봐봐 여러분, 튕겨서 올라가는 높이는 뭐랑 관련 있느냐? 튕긴 후, 즉 바닥이랑 충돌한 직후의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바닥에는 충돌한 직후 속도가 크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충돌을 했는데 충돌 직후의 속도가 작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지.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랑 A랑 B랑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충돌 직전의 속도는 서로 뭐 한 거야? 같다. 그치? 얘가 임의대로 해볼게, 여러분. 얘가 5m/s로 충돌을 해. 이렇게, 그치? 충돌한 후에 얘는 얼마로 올라온? 얘는 3m/s로 올라갔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얘는 충돌 후에 얘는 2m/s로 올라간다. 자, 방향이 다르니까 얘는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얘가 플러스 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얘도 얼마로? 얘도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질량이 1kg짜리야 라고 하면 8. 얘는 얼마가 되죠? 이거는 7.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충격량도 누가 더 크다 여러분? A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가에서는 충돌 시, 자, 공이 바닥을 미는 힘과 바닥이 공을 미는 힘의 크기는 같다. 그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죠. 나에서는 공의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직전보다 직후에는 감소할 거다. 그지? 크기니까. 감소하는 거 맞죠? 그지? 왜 속도가 더 뭐 할 테니까? 작을 테니까. 그죠? 자, 다음. 가와 나에서 충돌 시 공이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같다. 방향은 같죠. 그래서 이제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디쪽이야, 여러분? 위쪽. 알겠지, 그치? 충격량의 크기는 다른데 방향은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 해줄까요? 다 했어? 지성아? 뒤에 안 풀었어요, 문제? 태연은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벌써 5월 말이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이제 한 5주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금방이야, 금방. 이제 시험 준비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부터 안 하면 이제 남는 거야. 알겠죠? 나는 퇴근할 테니까 여러분 남아서 문제 다 풀고 문 잠그고 가도록 해. 알겠지? 자, 우리 이제 지구학 한번 들어볼까? 지난 시간에 지구학 조금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나요? 태양계에는 한 거 같고, 기권? 기권 했어. 직권 안 했지? 직권부터 하면 되죠. 되게 조금 했구나. 아무거나 읽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직권, 그죠? 직권.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수직 분포를 좀 보충하죠. 여러분, 지구 내부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내핵 있어. 내핵 그죠? 이건 내핵. 자, 내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살짝 바깥쪽에는 외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외핵. 그다음 여기는 멘틀. 그리고 가장 바깥쪽 여기는 지각.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먼저 지각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각은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떤 식으로 나뉘어주냐면, 자, 좀만 더 내릴까요? 으이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얘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대륙 지각이냐, 아니면 해양 지각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륙 지각은 말 그대로 땅 밑에 있는 거군요. 어? 해양 지각은 바다 밑에 있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두께. 자, 두께가 달라요, 여러분. 대륙 지각은 두꺼운 데는 한 35km까지 가고요. 해양 지각은 한 5에서 10km, 얇은 데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두껍다, 여러분?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밀도. 자, 밀도는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고 대륙 지각이 밀도가 좀 작다는 것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알겠죠? 암석이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대륙 지각은 얘는 화강암질로 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주로 화강암질로 많이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얘는 주로 현무암질로 많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화강암이라고 하는 애들인 특히 이제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니면 이제 뭐 궁궐 같은데 주춧돌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같은 게 좀 밝은 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주로 화강암이죠. 현무암은 제주도 가서 본 적 있지, 그지? 그죠? 약간 어두운 색깔 띠는 애들. 우리가 보통 이 어두운 색을 띠는 애들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철이라든지 Mg, 마그네슘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어두운 색을 띱니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SiO2 함량, 그러니까 SiO2가 많으면 좀 밝은 색을 띠죠. 알겠지? 이제 근데 SiO2가 많은데 얘는 SiO2 좀 적으면서도 어두운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철이랑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는데 보통 진한 색을 띱니다. 알겠지? 그지? 보통 여러분 돌멩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반려암, 현무암 이런 애들이 좀 어두운데, 그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뭐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 유문암, 안산암, 뭐 현무암 이런 거 배웠었잖아. 막 심성암이니 뭐 화산암 이런 것도, 그죠? 나중에 지옥 갈 때 하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멘틀. 자, 멘틀은 얘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이 멘틀이다.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는데 일부분 용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멘틀 일부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더라. 됐죠, 여러분? 자, 외핵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외핵은 여기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핵은 액체. 자, 내핵은 여기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지구 중심부의 온도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근데 왜 더 온도가 높은 내핵은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압력이 뭐하니까? 압력이 더 커서. 알겠죠? 우리 여러분, 물질의 상태로 하는 게 보세요. 만약에 자, 기체다. 그 입자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액체다라고 하는 건 입자들이 뭐 하는 거, 여러분 좀 가까이 그죠?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이런 게 액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체는 입자의 배열에 매우 뭐하는 애들, 여러분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애들, 이런 게 고체가 돼주는 거죠. 온도를 낮춰도 상태가 변화하지만 압력을 높여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압력을 많이 주면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바뀔 수도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 내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지? 저걸 뚫을 수가 없어요. 안 뚫려.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럼 바로 이거를 지구 내부는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요거는 자, 지진파의 속도 변화. 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지구 내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됐지, 그치? 그죠?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모호로 빛짓지 불연 속면서 줄여서 모호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모호면. 그죠? 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텐베르크면. 그죠? 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뭐 레만면 이런 거. 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학교에서 했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경계면. 알겠지? 아, 오케이. 자,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그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코어란 영화 혹시 본 적 있어? 코어? 그죠? 이 코어란 영화의 그 주소문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외액이 액체 성분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철과 니켈 성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 얘가 액체다 보니까 이게 흐른단 말이죠, 그죠? 얘가 유동성을 갖고 말 그대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 물체 주위에는 항상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외액이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구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볼게요, 여러분. 이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무슨 극에 해당하냐면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거예요. N극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지구의 북극이 자석의 S극에 해당하니까 자침의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지구의 북극 쪽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 N극에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자, 아래쪽은 여기는 N극이 형성이 되는데 항상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애들은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간다. 이 지구 자기장이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지 그지? 아니면 태양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게 없으면 그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응? 알겠죠? 이거랑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구 자기장 만들어주는 거 이게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다이나모 이론 것도 학교에서 혹시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하면 알고 있는 게 좋아. 다이나모 이론 알겠죠? 했어요? 오, 그럼 알고 있어요. 알겠지? 다이나모 이론 됐죠? 그 코어 그 내용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핵폭탄을 터뜨리고 나와. 그치? 그래서 멈춤 외곽을 다시 뭐하게? 다시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 그래서 여기 딱딱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내용 기억나? 그거 보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구가 이런 부분이 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제 핵이 있잖아. 그지? 내핵 이제 뭐 내핵과 외핵 이렇게 있겠죠? 핵 바깥쪽에 보면 여기에 플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막 열이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나? 근데 이 부분이 지각이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걸 열점이라는 표현을 써. 열점. 이게 실제로 지구 내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열점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하와이 열도. 알겠지? 실제로 이 열점에서 지구 내부에서 막 마그마도 분출해주고 당연히 이제 땅 속에 있던 물질도 같이 이제 분출해주는 거야. 마그마가 빠져나온다는 건 그죠? 실제 봐 여러분 이 판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구는 껍데기가 크고 작은 한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봐봐 얘가 열점의 위치가 여기 손으로 이게 열점의 위치야.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뿜어주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알겠지, 그치? 근데 판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봐봐 판이 여기 있을 때 한번 확 뿜었다가 저 여기서 화산섬 하나 만들어진 거야. 얘가 또 판이 움직이잖아, 그치? 또 막 뿜어주니까 여기 또 다른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섬들이 줄지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걸 열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하와이 열도가 열점에 속하는 거죠. 그 영화성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딱딱한 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그마로. 왜? 여기 이미 뚫려 있으니까. 무슨 알겠죠? 될까? 엄청 뜨거울 텐데. 괜찮아, 그지? 이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 내용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다가 그 다이아몬드가 막 엄청나게 많은 데가 나와. 그럴 수 있죠. 그지? 그럴 수 있죠. 이 지구 내부에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은 데 있을 수 있죠. 다이아몬드가 막 여러분 몸뚱아리만한 여러분 몸뚱아리만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있죠. 그지? 아이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그죠? 오늘부터 땅을 한번 파보든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딱딱해. 많이 딱딱해서
철이 다 휘어져 여러분. 알겠죠?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실제로 그 가장 깊이 뚫은 게 한 몇십 킬로 안 돼요. 최대한 뚫은 게 최대가 이거 20킬로인가? 아마 그럴 거 여러분. 더 이상 뚫리지가 않아. 너무 딱딱해서. 알겠죠? 자, 복결은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핵심 체크. 자, 지권인 크게 자 멘틀 그죠? 멘틀 그리고 핵 지각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지권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어디다 여러분? 내핵 그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지권은 생명체에게 뭐를 제공합니다? 서식지 그죠? 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스텝 2. 지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은 멘틀입니다. 맞아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두껍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현무암질이 아니라 화강암질. 자,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외핵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직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A가 멘틀, B가 외핵, C가 내핵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지? 오케이. 자, 뒤로 갈게요. 이 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권 자, 수권은 말 그대로 물이죠, 물, 그지? 우리가 수권의 크기 여러분 해수, 바닷물과 그리고 육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해수와 육수. 근데 대부분의 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 다 해수에 있죠, 해수. 거기 퍼센테이지를 봐봐. 퍼센테이지 장난 아니죠? 97%가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이 되게 작아요. 근데 봐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 육수 중에서도 대부분의 육수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빙하. 거의 다 빙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가 다 녹으면, 그지? 이렇게 그 우리 대륙 위에 있는 빙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극 대륙 막 이런데 그 대륙 위에 있는 빙하 다 녹으면 실제로 이 해수면이 다 녹으면 한 20m 정도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한 20m 상승한다고 하니까 20m면 이 건물 거의 한 7층까지 잠기겠다. 잘 여기도 뭐 간당간당 하겠는데요, 8층도? 그죠? 다 잠기겠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치? 여러분 아파트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데는 다 잠기겠죠.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빙하 봐봐. 빙하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지하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하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갑천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거는 진짜 극소량인 거죠. 그지? 극소량.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수권의 그 층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직권처럼, 알겠지? 얘는 좀 위도에 따라 좀 달라져, 얘들아.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저희도 부분은 태양의 고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햇빛이 좀 뭐하겠죠, 여러분? 삐뚤다. 햇빛이 좀 뭐하겠죠, 여기는? 좀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극지방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와.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은 좀 차가워. 춥죠, 한마디로 춥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런 데는 이제 봐봐. 이런 데는 저위도, 이런 데 중위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저위도랑 중위도도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니까? 중위도니까 일단 중위도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햇빛이 내리쬐면 자, 바닷물이 좀 뭐하겠죠, 여러분? 좀 따끈따끈해지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주면 자,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섞여. 말 그대로 물이 섞이는 거니까 이런 거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층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게 좋죠? 자, 볼게요, 여러분. 으쌰, 여기는 X축이 수온입니다. 이런 수온. 자, Y축은 여긴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온의 변화가 자, 이렇게 일정하다가 알겠지? 온도가 여러분 쭉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얘는 계속 낮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여러분. 얘를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제일 위에 여기를 자, 요 부분은 혼합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합층. 자, 혼합층. 자, 갑자기 왜 이래? 합. 자, 여기는 수온 약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온 약층.
여기는 심해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혼합층, 소원약층, 심해층. 알겠지? 그지? 봐봐 여러분.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 혼합층의 두께에 대해서 가끔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이 혼합층 두께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바람의 세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 이게 결정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중위도가 혼합층이 좀 두껍게 발달을 해요. 바람 많이 불어. 이번 주에 바람 많이 불지 않았어? 어?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위도가 좀 그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이 수온약층은 여기는 잘 봐봐, 여러분. 위쪽에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뭐하지? 밀도가 작아. 얘는 계속 떠 있으려고 하고. 아래쪽 밀도가 작으니 계속 아래쪽에 가라앉으려고 해. 여기는 뭐가 나타나진 않냐면 바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이 수온약층은 여기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 이거를 뭐 한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 알겠지, 그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기억해 두시고, 심해층은 수온이 낮은데, 자, 우리가 해수의 연직 분포 중에서, 즉 층상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해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심해층이 이거 좀 알아나? 알겠지, 그치? 복귀를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나 봐보려면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되주냐면요. 수온이 좀 더 수온이 좀 더 높아요, 여러분. 저희도가 햇빛이 뭐하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혼합체 두께가 좀 얇아요. 바람이 많이 불질 않거든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봐주면 돼요. 이게 저희도.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고위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고위도는 그냥 일자. 그냥 다 심해층. 수온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간색이 저위도. 알겠죠? 이게 빨간색이 색깔 뭐를 쓰는 게 좋을까? 얘는 이건 저위도. 자, 파란색은 이거는 고위도. 이것도 이게 고위도. 초록색이 고위도. 알겠죠? 요게 이제 파란색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게 중위도. 이렇게. 이거 구분 좀 지어놔. 알겠지? 오케이. 그러잖아.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2%밖에 안 된대. 알고 있는 게 2%. 우리가 모르는 게 98% 정도 되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생물체도 엄청 많을 거야, 그지? 우리가 모르는 거. 됐죠? 오케이? 자, 밑에 예제 문제 좀 복습. 자, 올게요, 여러분. 자, 스텝 1번. 자, 지구에 분포하는 물은 크게 해수와 육수로. 해수의 층상 구조는 표층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해수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줄 수가 있다. 자, 스텝 2. 혼합층은 해수 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수온이 가장 높다. 맞죠.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져 안정함으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장을 잘 읽어야 돼. 그냥 맞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라고 해줘야지. 그치? 근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수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왜? 햇빛이 적게 도달하니까. 그치? 오케이. 자, 혼합층은 계절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고 심해층은 계절에 따라 온도가 달라진다. 그죠? 근데 심해층은 온도 변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추워. 알겠지? 맨날 추운 거야, 여러분. 얘도 틀린 거야. 자, 스텝 3. 자, 바람에 의한 혼합 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한 데는 혼합층.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수온 약층.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해층. 해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 이것도 심해층. 그죠? 질문이 수온 약층에 대한 설명이니까 니은만 해주면 되는 거. 된 거지, 그치? 그렇지.
아니 그 가장 안정 가장 안정한 수온약층. 알겠지, 그지? 근데 심해층, 사실 심해층은 약간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 크게 보면 있잖아.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이 많이 차가워. 많이 차가워. 이게 많이 차가워. 열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극지방 바닷물이 쑥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위도에 있는 해역도 아래쪽은 차갑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움직여. 무슨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야, 얘들아. 무슨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어디만 안정하다 보는 게 좋아. 여기만 수온 약치만 안정하다 보는 게 좋아. 알겠지? 됐죠? 자, 뒤로 가볼까, 여러분? 이거는 생물권. 생물권은 이거는 금방 끝나. 별로 할 게 없어. 자, 생물권인 말 그대로 여러분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다 생물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권, 여기도 겹치죠. 생물권이라 그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수권, 아무래도 생물체가 여러분 많이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디도 여러분 기권, 여기도 가능. 이 공기 중에도 세균 되게 많아요. 다 생물이야. 그지? 다 생물입니다. 괜찮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권, 수권, 기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근데 생물권이 그냥 살아있는 생물만 생물권입니까? 살아있는 생물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쉽게 말하면 시체도 생물권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미처 분해되지 못한 유기물, 생물의 사체, 알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생물권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알아나? 알겠죠? 나오면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식물이 생장을 하면서 땅속으로 뿌리를 뻗는다. 그죠? 그래서 뿌리를 뻗었더니 지형의 모양이 변했어. 아니면 뭐 바위가 깨졌어. 막 이런 거. 그지? 그러면 이건 어떤 권이 어떤 권에 영향을 미쳤어? 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건. 생물권이 지권에 영향을 미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나와요.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다 말이 되죠.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여름에 여러분 햇빛이 강해서 바닷물이 증발이 많이 됐어. 그래서 바닷물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었대. 이거는 뭐가 뭐로 바뀌었다고 볼까, 여러분? 수권에서 어디로 갔다? 수권에서 귀권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기권, 즉 대기 중에 있던 구름이 수증기가 너무 많이 연결해서 무거워져서 비가 돼서 떨어졌어.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죠? 기권에서 어디로? 기권에서 수권. 이렇게. 그지? 물론 이제 비가 내려서 지형의 모양을 변화시켰어. 그러면 이제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런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하고 눈? 기권과 수권이 같이 묶인 거죠. 어느 하나가 아니라. 알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단위 핵심 체크 갑니다. 자, 1스텝 1. 자, 땡땡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특징이다. 생물권, 그죠? 아직은 다른 데서 발견된 게 없으니까.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그지? 자, 생물권은 지권과 수권에만 분포 땡. 외권과 지구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지만 물질 교환은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괜찮아. 조금밖에 안 일어나니까. 그죠? 자, 다음. 여러분,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뭐를 구분할 때? 수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는 기권.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는 지권.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두 개만 볼게요, 여러분. 자, 어딜 보시냐? 자, 수권, 지권 하나 볼게요. 수권, 지권. 수권, 지권. 아래로 세 번째, 가로로 두 번째. 파도, 유수에 의한 지형 변화. 파도가 친다. 유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 흐르는 물. 그죠? 흐르는 물. 자,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형이 변화하는 거. 이거는 물이, 그죠? 땅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수권에서 지권. 이런 식으로, 그죠? 판단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죠? 자, 만약 여러분 뭐 볼까? 생물권과 수권. 자, 생물에 의한 녹조, 적조 발생. 이것도 괜찮지. 그치? 녹조, 적조는 플랑크톤이 아주 급증해서 생기는 게, 그치? 녹조 아니면 적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밑에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암기 노트는 여러분 과제로 하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저 뒤로 쭉 넘어가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알겠죠? 으쌰. 자, 우리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게 태양 에너지죠. 그죠? 태양 에너지가 거의 여러분 얘도 거의 한 99% 가까이 돼요. 99%. 알겠죠? 거의 다야, 거의 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이런 주기활성을 공부해봤지만, 그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 중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중심부가 여기는 핵, 여기는 복사층이라고 불러주고요. 여기는 복사층, 여기 바깥쪽에는 대류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핵의 중심부의 온도가, 자, 태양 같은 경우는 현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가 됩니다. 이게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 핵 융합 반응하는 거 알잖아, 그죠? 자, 이거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죠, 여러분.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볼게요, 여러분. 이때는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충돌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가 빠져나온다?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그지? 물론 여러분 이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자, 이거 질량 결손. 자, 손실된 질량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공식도 하나 있긴 해. 그죠? 이는 MC 제곱이다.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 공식까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게 지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 자,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도달하는지 이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 칼로리 퍼 제곱 센티미터 민. 자, 1분 동안 1제곱 센티미터 면적에 이 칼로리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실제로 도달을 합니다. 알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 태양이 1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태양이 1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봐봐,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1AU라는 표현 알려줬었는데 기억나나요? 이거는 지구에서 어디까지?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다.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자, 우리가 구의 표면적 공식은 4파이 월 제곱이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얘를 보통 태양 상수 I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게 태양이 1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대략 크기만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4 곱하기 파이는 자, 3.14죠. 자, 이게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의 제곱이니까 2.25에다가 10의 몇 승 여러분? 16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는데 2를 곱하는데 2를 곱하기 전에 얘를 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1km가 10의 5승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 제곱 킬로미터는 10의 10승 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니 곱하기 얼마? 10의 10승.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 2. 요것만 해도 10의 26승.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태양이 1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어마어마하죠. 그지? 자, 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다 지구한테 오면 난리 나죠. 아, 근데 진짜로 어떻게 태양에서 보면 지구는 한 점이잖아. 한 점. 그지? 근데 그 지구에 도달하는 그 에너지를 오늘 많이 느껴보지 않았어? 오늘 되게 덥지 않았어요? 막 뜨겁지, 그지? 야, 이거 얼마만큼 에너지 많이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 많죠. 일단 첫 번째, 기상현상도 다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아니면 바닷물의 흐름, 그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이런 것도 다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 자,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유기물을 합성해야 되는데,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이것만 이거 아니죠, 그지? 종류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들 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이번에 또 뭘 갈 거냐면, 두 번째로, 자, 두 번째긴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다. 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우리가 보통 방사성 동위 원소면 떠오르는 게 이런 게 떠오르긴 해. 우라늄 같은 애들, 그지? 우라늄 하면 일단은 핵폭탄의 재료니까, 그지?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꼭 우라늄이 아니어도 돼요. 원자 번호가 이렇게 크지 않은 애들도 원자 핵이 불안정한 애들은 방사선이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수소도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이게 질량수 3짜리 수소는 원자 핵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데꼭 우라늄이 아니어도 알겠죠? 원자 핵이 불안정한 애들은 다 방사성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지? 이때 에너지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구 내부가 아직 안 식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지구 내부가 지구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이제 46억 살. 46억 살이니까 그냥 아무리 잘 보관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열이 보존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도와주니까, 그지? 에너지가 계속 지구 내부가 높은 온도 유지한다고 봐주면 되고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멘틀의 대류예요. 멘틀의 대류.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지각에 판 있죠, 판, 그죠? 이 판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 판이 이동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판이 모일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서로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런 식으로. 무슨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연결해 준 걸 변동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대. 화산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대체로 지진대, 화산대, 변동대는 거의 일치한다. 거의 대부분 다 어디죠, 여러분? 다 판의 경계더라. 대체, 그치?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화산 활동 같은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지진, 화산 이런 건 다 지구 내부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지진 같은 경우도 우리도 요즘 지진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뭐 피해가 뭐 극심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지? 예전에 진짜 여러분 한참 어렸을 때였나? 그 중국에 막 쓰촨성 지진 막 이런 거, 갑자기 학교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학교에는 다 죽고 막 이런, 진짜 지진이 장난 아니게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규모가. 실제 여러분 지진이 바다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죠. 해저 지진.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쓰나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쓰나미는 항상 바다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땅이 흔들릴 때 땅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쓰나미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나미가 생기냐면 연직 방향으로 지층이 끊어질 때. 그렇죠? 단층 작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만 이제 쓰나미가 생기는데 실제로 쓰나미가 생길 때는 바닷물이 뒤로 한번 쫙 빠지는 거 알죠, 그지? 바닷물이 한번 뒤로 쫙 빠졌다가 밀고 올라오는데 바닷물이 빠질 때 그때 바로 도망가요. 이게 쓰나미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쓰는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의 비행기 속도예요. 시속 700km. 쓰나미 속도가 거의 시속 700km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빨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 쓰나미 현상이 나타났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대전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신혼여행을 갔어. 발리 막 이런데 신혼여행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왔어. 그러면 이게 진짜 난감하죠. 난감하지. 쓰나미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조건 높은 데로 튀는 거야. 무조건 높은 데로. 앞으로 튀면 못 도망가. 알겠지? 만약에 호텔 같은 게 있으면 호텔 옥상까지 무조건 올라가요.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호텔 옥상에 기둥 같은 데다 몸으로 밧줄을 묶거나 밧줄을 묶거나 그러면 안 쓸려 내려가게. 아니 그래야지만 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지? 그 만약에 쓰나미가 오는데 뭐 지갑 챙긴다고 죽어요. 지갑 챙길 시간이 없어요. 알겠지? 바닷물 빠진다고 또 물고기 파닥거린다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야 그냥. 어? 아 진짜 무서운 거죠. 예전에 여름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인도네시아 쪽에 진짜 심각한 쓰나미가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 아 그때 진짜 끔찍했어 여러분. 뉴스를 보도를 해주는데 해안가에 이렇게 막 까만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있어. 그게 다 시체돼요. 사람 시체. 사람 시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진짜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 무서운 거야. 대전이 좋은 데야. 어? 대전 뭐 심심하다고 그러는데 심심한데 좋은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사건 사고가 없잖아. 이제 대전엔 자연재해가 없죠. 어? 그지? 심지어 대전은 별로 공장도 없는 것 같아. 어? 그지? 큰 공장 이런 것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지? 공장도 못 본 것 같지? 이번에 어디요? 울산 쪽이었나? 그 뉴스 봤어? 어? 그 무슨 뭐 석유 공장. 석유 공장 폭발해가지고 뭐 불기둥이 막 몇십 미터까지 올라가고 막 장난 아니었대잖아요. 어? 아, 끔찍하죠, 진짜, 그지? 어? 대전 살기 좋은데, 대전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저기, 어디야? 여러분, 어디쯤이냐면, 저 관평동 가는 쪽에, 거기, 원자력 연구소 있는 거 알아요? 들어왔어? 여기 원자력 연구소. 응? 아니, 폐기물 말고, 원자력 연구소, 거기 있어, 원자력 연구소. 근데 거기 연구소니까 뭐, 아주 심각하게 하는데, 거기 막,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거기 어떤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 방사성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기는 뭐 발전소가 아니니까, 그렇지? 연구만 하는 데니까 뭐 심각하진 않겠지,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 가보면 거기 북대전 IC 그쪽에 나오는 쪽에 보면 플랜카드 같은 막 걸려 있어, 막 그런 거. 응? 그래서 알았어, 그 걸려 있는 것도 보고. 예전에서 가르치던 학생 부모님 중에도 거기 원자력 연구소 직원이신 분들 좀 계시던데, 연구원 분들. 그때부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지? 자, 볼게요. 그러면 조력 에너지 합시다. 조력. 이게 세 번째 에너지인데, 여러분.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게 조력 에너지죠. 그럼 달과 태양 인력 중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달의 인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 워낙 가깝게 있으니까. 그죠? 이 조력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는 밀물과 썰물. 그죠? 자, 밀물과 썰물. 사실은 밀물과 썰물, 조력 에너지를 가지고도 물론 밀물, 썰물 저런 것도 있지만 저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요. 발전 시설을 세우기도 해요, 여러분. 조력 발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조력 발전도 있고 약간 비싼 거지 뭐 조류 발전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체크 볼게요. 자, 1번. 땡땡은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의 방사성이야. 방사선 아니라 이거 동그라미 쳐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분기할 때 방출한 열 에너지가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이 생기는 거는 조력 에너지. 자, 1번.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태양 에너지니까 X. 에너지 원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달의 일에 의해서만 이러면 땡. 자, 다음은 지구 시스템 에너지 1. A가 태양 에너지 99.985. 거의 다죠. 그지? 거의 다. 자,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보다는 좀 더 커요. 알겠지? 자,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질 순환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에너지, 자, 지구에 도달 에너지가 이러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죠? 자, 여러분. 저희도 지역이랑 고위도 지역이 있으면 에너지가 어디 더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저희도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된 표현을 해보는데, 여러분. 자, 여기 가운데를 적도라고 보고, 여기 남이, 자, 여기는 90도. 북이 90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여기는, 자, 남쪽, 북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북이. 자, 보겠습니다. 자, Y축은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자, 극지방보다는 당연히 적도 쪽이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의 태양 에너지 분포가 나타나는 거고요.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거는 뭐냐면 지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주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대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저기 좀만 놔줄게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잠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주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에너지 뭘 나타내 주냐면 에너지 부족분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 부분은 에너지 뭐한 거,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거, 에너지 과잉 이걸 나타내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에너지 뭐한 거, 여러분? 에너지 부족한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이제 고위도 쪽으로 퍼져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다. 그지?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요 부분 여기 위도가 여기 한 38도 정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8도 정도가 되더라. 우리나라 위에 38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38도야? 알겠죠? 오케이. 자, 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태풍 잠깐 나오는데, 이 태풍은 이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세세하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수도 있으니까 태풍만 잠깐 언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태풍? 오, 진짜? 오. 자, 여러분, 태풍은 이게 태풍이 사실 여러분 이름이 다 달라요. 그죠? 태풍은 이름이 다 다르죠. 어디는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주고 어디는 사이클론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지? 이름이 다 다른 거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태풍의 에너지 원은 어떻게 되냐면 태풍의 에너지 원은 수증기의 잡열이다. 자, 선생님, 수증기의 잡열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수증기의 응결열, 이거를 태풍의 에너지 원으로 보는 거예요.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이때의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 원이 돼주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여러분? 자, 볼게요. 얘는 보통 위치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얘는 저위도에서. 저위도인데 단 위도가 적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적도 쪽은 태풍이 잘 안 만들어져요. 무풍지대라서 잘 안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태풍의 진행 경로를 살짝 보면 여기가 0도, 여기가 30도, 여기는 이제 위도 60도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태풍이 보통 태풍은 얘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죠? 이 동심원은 이거는 뭐냐면 등압선이 뭔지 아세요? 기압이 같은 점을 연결해 준 걸 그걸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압선이 동심원으로 생겼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얘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원래는 저희도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0도에서 30도는 어떤 바람이 불어지냐면 지금 북반구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불죠. 30도에서 60도는 여기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럼 태풍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 얘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여러분 이렇게 이동을 하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 우리나라 대충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또 쳐봐. 이거는 일본 애들 그리기 쉬운데. 일본 애들이 에이. 자, 얘네 이렇게 또 가정해 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만약에 태풍이 오다가 편서풍이 약하게 불면 태풍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치고 지나가죠. 그지? 근데 편서풍이 제대로 세게 불어주잖아요. 이러면 얘가 경로가 휘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많이 보면 일본이 덜 받고 우리가 덜 받으면 일본이 많이 받고 그래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우리가 지금 봐봐요, 여러분. 이게 태풍 진행 방향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위험 반원.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위험 반원, 여기는 안전 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전 반원이 진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풍속이 좀 덜 세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위험 반응 풍속이 좀 더 세지는 거고 이게 그 위험 반응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기 대순환 바람 있잖아요. 대기 대순환의 바람의 방향과 태풍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게 일치하는 거. 그래서 바람이 좀 더 세지는 거고, 알겠죠? 안전 반응은 이게 서로 반대쪽으로 생기는 거야, 풍향이. 그래서 조금 더 약해진다고 봐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태풍 단면을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러분. 자, 태풍 이게 구름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태풍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런 데를 뭐라고 불러죠, 여러분? 이런 데를 태풍의 눈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실제로 봐봐, 그럼 바람이 여기는 아주 강력한 상승기로 생기는 거야. 바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바람 위로 올라가면 분명 안에가 비잖아요. 아래쪽이지? 빈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강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괜찮죠? 이게 반경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이 500km야. 물론 태풍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건 500km씩 돼 이게. 한번 휘저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 확 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지? 자, 보통 여러분 이게 태풍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열대성 저기압이다. 열대성 저기압이다. 이런 표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자, 태풍은 보통 얘가 어디로 올라오면 여러분 육지로 올라오면 태풍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잡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물에서 떠나는 순간 수증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안가나 이런 데는 영향을 좀 많이 받지만 대전 같은 데는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알겠지, 그지? 영향을 많이 받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린 대륙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지? 됐죠? 오케이. 자, 보기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위드벨 에너지가 불균형한 이유는 지구가 둥글어서. 태풍은 지구 시스템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를 내는 거야? 이거는 수권에서 기권. 수권, 기권이면 에너지원이 수증기니까. 먼저 징발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무슨 알겠죠? 수증기에서, 수권에서 기권. 자, 위드벨 에너지가 불균형함으로 대기와 해수, 순환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저희도 지역은 고위도 지역보다 태양 복수 에너지와 지구 복수 에너지 모두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커요, 둘 다 커요. 알겠죠, 그죠? 자, 단위 면적당 입선된 태양 에너지 양은 CBA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알겠죠? CBA. 자, 이번엔 여러분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 여러분 이 물의 순환할 때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 좀 할게요. 열수지 아니 뭐 열수지란다. 물수지라는 게 있어요. 물수지. 물수지. 자, 물수지. 자, 물수지 이거는 뭐냐면 물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물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내보내는지 수입과 지출. 자, 이걸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기권. 자, 따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 지권. 육지죠, 육지, 그지? 그리고 수권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뭐 바다, 육지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 있는 자료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기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권은 거기 증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다에서 증발된 양이 얼마 있어, 여러분? 320. 이거는 기권이 수입이죠. 자기 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지? 320 얻었죠. 여기다가 플러스. 자, 육지에서 증발된 양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60.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 여러분? 38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비로 내립니다. 자, 바다로 내린 비가 얼마? 284. 이렇게, 그지? 자, 육지로 내린 비가 얼마, 여러분? 여기는 96. 자, 이 합이 얼마잖아요? 서로 같다. 이게 항상 같아요. 물의 순환에서는. 알겠죠? 이번에 여러분, 육지 한번 볼게요. 육지에서는 육지로 내린 비의 양이 얼마입니까? 96. 육지가 어딘 게 96이라는 거. 자, 알겠지? 그치? 자, 육지에서 빠져나간 거. 자, 증발된 양 얼마 있어, 여러분? 60. 바다로 흘러가는 거 얼마? 36. 합의도 얼마가 되잖아요. 얘도 0이 되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온 게 얼마인지 봐주세요. 비로 내린 거 얼마 들어왔어요, 여러분? 284. 육지에서 얼마 흘러 들어와요?
36. 그지?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양이 얼마 빠져나갔어, 여러분? 320. 이렇게. 그죠? 이 숫자만 맞춰주면 끝. 됐지? 이제 각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밑에 핵심 체크는 패스. 자, 뒤로 가시죠. 그럼 여러분, 탄소순환, 질소순환까지만 하면 됩니다. 탄소순환은 자,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탄소순환은 이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만 잡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기권 갑시다. 자, 기권에서는 자, 탄소가 CO2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수권. 자, 수권은 탄소가 HCO3- 탄산수소 이온이나 CO3-2-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지권. 자, 지권에서는 여기는 제일 많은 게 탄산가스. 석회. 알겠지? 요거랑 그리고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생물권. 자, 생물권에서는 탄소가 주로 뭐 형태로?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탄소 화합물을 다른 표현으로는 얘를 유기물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유기물. 유기물의 정의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들 다 유기물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탄소 화합물에 들어가는 거죠. 됐지? 이 형태가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 그러면 어디에 탄소가 제일 많냐면 여기 직권에 제일 많아. 알겠죠? 직권에 여러분 탄소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봐주면 돼. 근데 물의 순환이랑 탄소 순환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 아까 우리가 물의 수지, 즉 물의 순환에서는 각 권마다 수입과 지출이 무조건 뭐하다 그랬잖아? 동일하다. 그치? 그러니까 일정량이 유지가 되는데 자, 여러분 탄소는 일정량이 유지가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 지권에 있던 탄소는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권은 탄소양이 뭐 할 거고? 증가할 거고. 그죠? 지권은 탄소양이 뭐 하겠죠? 여러분? 감소하겠죠. 얘는 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꼭 좀 기억 좀 해놔. 알겠지? 오케이. 이번에는 질소순환. 이거로 이제 딱 하나만 더 갑시다. 자, 질소순환. 자, 여러분. 공기 중의 질소는요, 반응성이 매우 작은 기체입니다. 질소는 얘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자, 삼중결합이 워낙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반응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안정한 기체니까. 원래 이 질소가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자, 여러분,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 기체 아니면 H2 수소 기체랑 언제 반응을 하냐면 번개가 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그지? 그럴 때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으니까 이때는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NO, NO2 아니면 NH3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네가 빗물에 녹아 들어가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NO3- 질산이온이라든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식물이 봐봐,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얘네를 빨아들이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 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런 걸 질소 고정한다. 우리가 봐봐, 여러분,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걸 질소 고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소 고정. 대체 그러면 식물이 이걸 빨아들여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아미노산 아니면 DNA, RNA 이런 핵산을 만들죠. 대체 그치? 그리고 이 식물을 누가 뜯어먹어요, 여러분? 초식동물이 뜯어먹죠. 사람은 잡식이니까 다 먹겠죠, 여러분? 언젠간 생물체가 뭐 하겠죠, 여러분? 죽겠지, 그지? 그러면 어디로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가 탈질소 박테리아로 하는 게 있어요. 탈질소 박테리아는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에서 다시 뭐를 빼내는 역할? 질소기체 빼내는 애들을 이거를 탈질소 박테리아라는 표현을 써준다. 이거는 질소 고정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지? 질소 고정 세균이 따로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은 뭐가 있냐면
이 식물 뿌리에 공생하는 애들이 있는데 봐봐 여러분. 콩가식물. 자, 콩가식물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 성분을 질산이온이나 암모니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질산이온이나 암모니움을 콩가식물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대신 유기물을 제공을 받죠. 무슨 알겠지? 그치?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콩가식물들은 뭐를 많이 갖고 있냐면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러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도와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치? 그 두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두유 많이 먹어. 근데 이게 사실 두유가 시중에서 파는 두유는 물론 단백질도 많지만 거기에 막 좀 달달하잖아. 그치? 당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살 되게 잘 찝니다. 오늘 여름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판의 경기에 들어갈 건데 오늘 과제가 좀 많아요. 그 4개를 할 건데 알겠죠? 뒤에 내가 지금 묶음을 2묶음을 줬죠. 2개씩 받았지 묶음? 아닌가? 잠깐만요. 한 묶음씩밖에 안 받았나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숙제, 이거 숙제야, 숙제. 숙제. 여기 지금 묶음에, 숙제 묶음이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4개. 알겠죠? 앞에서부터 4개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물질 순환까지. 알겠죠? 이건 다 풀어봐야 돼, 여러분.